자,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엔 이제 증발산에서 네 번째 차단된 물의 증발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대부분 식생에 의해서 차단된 물은 그 표면에서 증발을 하게 되고요. 아주 드물게 차단된 물의 일부가 식물 조직에 의해 흡수돼서 증산 과정에 유입되는데요. 이 양은 극히 적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차단 손실은 증산 과정의 일부보다는 그 자체의 과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 인터셉션, 어떤 형태의 강수가 토양 위에 있는 식물체에 내리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단 저류, 우리가 인터셉션 스토리지를 하는데 어떤 시점에서 살아있거나 죽은 식물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물과 눈의 양을 의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관 차단량은 식생의 수관에 의해서 차단되는 물과 눈이 증발되거나 승화된 물의 양을 우리가 이제 수관 차단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과 우량이 있습니다. 우리가 throwfall이라고 해서 수관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총 강수량의 일부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하늘에 내리는 비가 그냥 지표면에 도달을 하는데 나뭇잎에 맞아서 튕겨서 다시 이제 분산이 되면서 대기 중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사이를 통과해서 떨어지는 물이 있죠. 숲 속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물은, 어때요? 숲 속과 숲 바깥에서의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똑같이 내린다고 했을 때, 지표면에 도달하는 물의 양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수관류가 있습니다. 나무의 기둥, 그러니까 나무 줄기를 타고서 비가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이렇게 이제 수관을 타고 내려오면서 차단된 물의 일부를 의미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상 차단도 있습니다. 이 임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포레스트 플로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닥입니다. 바닥에 있는 초본류라든가 유기물, 낙엽,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관목류 같은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물이 광물질 토양 속으로 유입되기 전에 유기물층에서 손실되거나 잡힌 물의 양을 우리가 임산 차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결국은 침투하지 못한 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죠? 자, 다음은 이제 총 차단량입니다. 살아있거나 죽은 식물체에 의해서 잡힌 비 또는 눈이 증발되거나 승화된 물의 양을 의미를 하게 되는데요. 산림지대에 비가 내릴 때 그 양이 적으면 토양층에 도달하지 못하고 토양 수분이나 지표수, 지하수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초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저희가 숲속에서 나무 밑에 들어가면 비를 안 맞을 수가 있죠. 바로 이게 차단에 의한, 수관 차단에 의한 것들로 되죠. 보통 대체로 한 5mm의 강수량은 수관과 낙엽에 의해서 증발로 손실이 됩니다. 이런 손실량은 폭우가 내릴 때 훨씬 적어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총 손실량은 피복된 식물의 지상부 생중량과 강우 중간의 건조기의 횟수와 기간에 달려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단율을 효율적으로 계산하려면 건조기의 시간이 적어도 12시간은 있어야지만 우리가 차단율을 계산하기가 편하다. 1년 동안 60번의 강우 각각에 대해 매번 2mm 차단 손실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총 차단율은 120mm에 달할 것이죠. 그죠? 1년에 2mm씩. 처음 한 번 비 올 때마다 2mm씩 차단 손실이 발생한다 그러면 간단하게 산술됩니다. 자, 강우별로 손실과 강우 숫자상의 약간씩의 변화를 추측해 볼 때 강우별 손실량과 강우의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데요. 강우 빈도가 높으나 강우 강도가 작은, 그러니까 비는 많이 오는데 한 번에 오는 양은 적어요. 영국의 가뭄비나무 숲에는 연 강수량의 약 한 38% 정도가 차단 손실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산림의 차단율은 약 한 3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단 손실량이 훨씬 큰 거죠. 강우 빈도가 전체적으로 연간 봤을 때 강수량은 영국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살살 오면서 이제 차단이 되는 거죠. 이제 수관, 임상, 그러니까 포레스트 플로어라든가 아니면 이제 나무의 크라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단되는 양들이 강우 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차단 과정에서의 물의 이용 정도는 다음에 나오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차단 과정에서 물의 이용 정도. 우리가 이제 식생 요인하고 기후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생 요인부터 살펴보면요.
살아있거나 죽은 식물체의 총 표면적, 그래서 수관 밀도, 임상 무게, 연면적 지수 같은 것들과 연면적의 계절적 변화, 그래서 화렵수냐 혹은 침엽수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표면의 성질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거친 정도, 적셔지는 정도, 낙엽의 흡수 능력 같은 경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수피가 아주 매끈하냐, 아니면 수피가 거칠거칠, 소나무 같은 이렇게 거칠거칠하냐, 그 다음에 이 수피가 기름기라든가 이런 유지 성분이 있어서 뭐 물을 흡수를 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낙엽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와 수관의 배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식물의 크기라든가 죽은 가지와 큰 가지의 양, 잎의 중첩, 가지의 형태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소나기가 올 때, 이제 비가 올 때 비를 맞지 않으려고 침엽수 밑으로 피하는 게 좋을까, 화렵수 밑으로 피하는 게 좋을까 라고 질문을 가끔 하는데요. 오문의 현답을 하셔야 됩니다. 피하시면 안 되죠. 소나기 올 때는 천둥도 칩니다. 천둥, 벼락은 어디에 떨어지나요? 주변보다 높은 곳에 떨어지죠. 대부분 나무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나무 밑에 피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데, 뭐 숲속에서는 전체가 다 나무니까 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피하신다 라는 가정하에 보면, 침엽수가 좋으냐, 화렵수가 좋으냐, 연면적 지수는 침엽수가 훨씬 높습니다. 또 떨어지는 빗방울을 차단하는 능력도 침엽수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잎이 넓은 오동나무 같은 오동나무 잎 같은 경우 뭐 보통 사람 얼굴만 한데요. 이런 잎들이 쫙 있으니까 떨어지는 빗물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침엽수가 훨씬 더 잘 차단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이제 기후 요인입니다. 기후 요인으로 강우 횟수와 간격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우 강도, 그다음에 눈의 질. 이 눈의 질은 여러분들 눈이 아니라 스노우입니다. 그래서 수강과 임상은 아까 얘기했던 포레스트 플로어죠. 포레스트 플로어를 침투하는 총 강우량의 비율로 결정이 되고요. 강우 시 또는 강우 후의 풍속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가지와 잎의 흔들림과 노출 정도에 따라서도 이런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차단된 물을 증발시킨 데 이제 이용되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차단수의 빠른 손실 과정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에너지원은 이제 순복사열과 산림으로 들어오는 대기층의 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순복사열은 발산된 에너지의 모든 반사 및 재방사 요소를 포함한 태양 복사열에 달려 있고요. 현열은 풍속과 온도의 좌우가 됩니다. 자, 풍속은 난류 혼합을 통해서 증발, 아까 앞에서 난류 혼합 이야기 했었죠. 터뷸런스 믹싱. 증발하고 있는 표면에 작용하여 가해진 에너지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그 다음에 이제 바람과 이런 풍속과 복사열은 특히 화렵수림의 차단량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과는 달리 차단율이 최대가 되는 시기, 여름철이 아닙니다. 여름에 잎이 많이 있으니까 차단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수목에 잎이 없고 지표 부근의 풍속이 최대가 되는 늦겨울이나 초봄이 훨씬 차단율이 높을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름철 소나기가 지난 후에 줄기나 잎 지표면에 있는 현열은 차단량의 적은 양을 증발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양은 뭐 매 강우마다 한 0.25ml 이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현열의 영향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어요. 자, 다음에 이제 증산에 대한 차단의 효과인데요. 차단된 물이 증발되는 동안 증산은 계속될 것인가? 질문입니다. 증산량은 크게 감소하며 옆표면의 물은 증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단된 물을 비가 오는 동안의 증산이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대기가 일단 수증기가 많다 보니까 이 기공하고 이렇게 이제 그 증산을 하는 기작이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증산량은 좀 크게 감소가 된다. 그러나 숲한 상층부의 표면은 곧 건조해져서 증산을 계속하고 있으나 하부나 수관 내는 여전히 빗물로 인해서 젖어 있어서 증산이 덜 되고 있다. 따라서 T와 IT의 합이 수목의 표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를 초과하지는 못하나 차단수가 증발하는 동안에도
약간의 증산작용은 계속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차단수가 증발하는 동안에는 증산은 감소를 하지만 안 하는 건 아니고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비가 하루 또는 일주일 이상 계속되면 식생에 의한 증발량 T 플러스 IT는 같은 양의 물이 식생 하부의 토양층에 직접 도달되었을 경우의 양과 같을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토양 내 적절한 수분이 있을 경우에 차단 손실만큼 빠르게 증산작용이 일어나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학문적 차원을 떠나서 이런 문제는 유역에서 증발산을 다루는 연구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의 결과로서 차단수는 증산되는 물보다 더 빨리 증발된다고 볼 수 있고요. 차단 손실은 유역 내 물의 균형에 추가로 손실을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라고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단 손실량을 측정하는 방법들 알아볼 건데요. 이런 차단수의 빠른 손실 과정을 이제 이해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죠. 이걸 앞에 써놨어야 되는데 이제서야 여기 나오네요. 임상, 한자로 이제 써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이라고 읽는데 우리가 포레스트 플로어 숲바닥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임상에 의한 차단량 IF는 주기적으로 임상 표본을 채취하고 무게를 달아서 측정하면 측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증발된 차단수의 양은 강후 즉시 채취한 표본에서 나중에 채취한 표본의 평균 무게를 빼면 이제 계산이 되겠죠. 이 임상 차단량은 소나무 성목림에서 총 강우량의 약 한 5%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렵수 성목림에서는 약 한 3% 정도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차이는 화렵수의 낙엽이 더 빨리 야외에서 분해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차단 손실량, 총 차단 손실량은 우리가 IC 플러스 IF로 계산을 합니다. 임상에 의한 차단 크라운, 수관에 의한 차단 이렇게 두 가지를 더하면 되는데요. 이런 IC는 결국은 총 강우량 마이너스 통과우량 플러스 수관유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식으로 바꾸면 IC는 PG 마이너스 PT 플러스 PS로 계산을 해서 식을 이제 유도를 할 수는 있겠죠. 자, 뭐 앞 페이지에서 이제 식을 쭉 설명을 그냥 드리고 넘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식을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죠. 즉, 총 차단 손실량은 IC 수관 차단량, 그 다음에 IF 임상 숲바닥에서의 차단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IC를 이제 IF는 뭐 구할 수 있으니까 무게를 잰다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C를 구하면 되는데 IC를 구하려는 방법은 총 강우량 빼기 통과우량 플러스 수관유다라고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총 강우량에서 통과우량과 수관유의 합을 빼주면 모든 게 해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거예요. PG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T가 있습니다. 수관을 통과해서 내려오는 통과우량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PS가 있었어요. 토양으로 이제 직접 받는 이런 형태도 되는데요. 수간유가 됩니다. PS는. 자, 이렇게 나무를 따라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이제 하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설명 보면 수관 통과우량 PT, 수관유 PS, 그다음에 총 강우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수관 통과우량 같은 경우는 숲속에다가 강우계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산림공학 실험실에서도 미동산 유역에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있는 미동산 수목원 유역에다가 숲속에 이거 설치를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수관유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수관유는 나무에다가 이렇게 둘레를 둘러서 고무링 같은 걸 둘러서 수면에서 이제 수관을 따라서 흘러내려오는 물들을 따로 모아서 강우계로 보내서 강우계에서 측정하는 이런 형태들이 되고요. 총 강우량은 지금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 가운데 이제 그림처 왼쪽에 강우계처럼 45도 이상이 열려 있어야 돼요. 수평에서. 그래야지만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강우의 영향을, 그러니까 주변 수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정상적인 강수량을 측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PS는 보통 PG의 한 1, 2%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수관유는 총 강우량의 한 1, 2%, 너도밤나무림에서는 뭐 예외로 한 5에서 8%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가뭄비나무나 전나무림의 PS는 우리가 거의 수문학적으로 무시할 정도로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의
수관을 따라서 흐르지 않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이제 차단 순진력 측정을 위해서 우리가 헬비라는 분이 온대림에서 연 강우량과 강우 빈도로부터 연 수관 차단량을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고안을 했어요. 그래서 소나무림 같은 경우 IC는 0.1 PG 플러스 0.1N, 전나무 가뭄비 햄록 같은 이런 수종에서는 0.21 PG 플러스 0.13. 화렵수의 경우에 이제 여름과 겨울로 나눠지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 0.06 PG 플러스 0.10N, 그 다음에 이제 0.03 P 플러스 0.03 N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데이터를 잘 모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상관 분석을 해서 관련성이 있는 것들끼리 회귀 분석을 통해서 회귀식을 만들어내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만들어진 게 하나의 회귀식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증산의 과정인데요. 오른쪽 그림입니다. 뿌리로부터 이제 물이 흡수가 될 테고요. 전이 이동을 하게 되겠죠. 결국엔 잎에서 우리가 이제 증산이 기공을 통해서 증산이 되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토양 수분의 흡수와 이동 경로를 나타내는 그림이 될 거고요. 목질부를 구성하는 세포와 도관을 통해서 그리고 기공으로 증산하는 과정을 그림에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공이 닫히면 증산에 대한 저항성이 크게 증대하는데 증산은 수동적인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즉 생물학적인 반응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증산이 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잎의 공변 세포는 표피에 덮여 있으며 잎 위의 표피가 아래 표피보다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잎의 앞면이 더 두껍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피는 잎의 증산작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양은 전체의 2, 3%에 불과합니다만 많은 수종이 이 조직에 의해서 건조에 견디는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잎과 가지 얇은 수피에 태양 에너지 또는 열 에너지가 공급되면 책상 조직이나 유연 조직 세포 주변의 얇은 층의 물의 증발이 증가하게 되고요. 기공을 통해서 수증기가 확산하며 난류를 일으켜서 잎에서 물을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실은 즉시 수관을 통해서 중력과 반대 방향인 흡인력을 만들어서 세근의 세포벽을 통해서 토양 수분을 빨아들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빨대로 물을 빨아 마시는 원리와 비슷하다라고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토양 내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가장 가까운 뿌리로 토양 수분을 이동시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의 과정은 잎 주변에 있는 불포화 공기의 아주 낮은 수분 장력과 잎에 계속 공급되는 에너지에 의해서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펌프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에 물을 빨아 올리기가 힘든데요. 한번 빨아 올리기 시작하면 계속 유지는 가능하게 되는 거죠. 잎에 물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정기적인 물 부족이 과일이나 곡류의 질을 증가시키긴 하는데요. 양적인 생장과 식물 조직 발달에는 저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잎목에서 정기적인 물 부족 현상은 전체 생장량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그림 설명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식생으로부터 이제 물의 침투가 되는데 많은 잎목이 나무들이 금목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뿌리 같은 것들을 가지고 실뿌리라고 얘기하기는 또 좀 애매한데 근데 없어도 이런 세근이나 균근 같은 것, 균근이 이제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다시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공의 형태와 배열 및 기능인데요. 기공, 생물체에서 증산이나 차단 손실에 대한 유일한 생리적인 조절 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공이 열리고 닫히냐에 따라서 증산을 조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잎과 가지의 배열, 위조 과정, 건조에 의한 낙엽 등은 ET의 구조적 반응으로서 식물 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원형질 대사의 간섭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 전형적인 기공 구조가 이제 아래 그림처럼 나와 있죠. 대부분의 나무들이 잎 뒷면에 이런 기공을 가지고 있고요. 수종에 따라서 다르지만 연면적 1제곱cm당 우리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나? 50원짜리 동전인가? 여기에 보통 10,000개에서 한 10만 개 정도의 기공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기공의 개폐 기작은 솔직히 잘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아래 요인들이 서로 관련되어서 기공 개폐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가 있냐 보면 공변세포에서의 물의 결핍. 그래서 이 공변세포에 물이 차면 기공이 닫히고요. 물이 줄어들면 기공이 열리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엽세포 내의 CO2 농도와 pH, 산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그죠? 엽세포 내의 pH가 높아지면 바깥에서부터 물을 세포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공변세포에 물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떻게 돼요? 닫히는 형태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빛의 특징의 이제 그 질과 강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잎의 온도라든가 일조 시간, 그 다음에 특정한 화학물, 바람에 의한 잎의 기계적인 자극 등에 의해서도 이런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개폐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기공의 반응은 수종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증산 과정은 식물에 있어서 물의 결핍 현상을 일으켜서 생장을 저해한다는데, 그럼 왜 필요한 물을 기공을 통해서 내보낼 수밖에 없을까요? 네. 그죠? 땅속에 있는 물을 자꾸 뽑아내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그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여름에 낙엽이 져요. 우리는 가을에 추워서 낙엽이 지지만, 네. 더 이상 물을 빨아 올릴 수 없는, 물이 없는데 빨아 올릴 수는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식물체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잎으로 가는 맥을 차단을 합니다. 자, 이렇게 차단을 하면 이제 잎이 말라서 떨어지면서 주면서 휴면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우기가 도래할 때쯤 잎이 다시 나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의 이유는 기공이 없으면 이산화탄소의 내부 확산이 너무 느려갔고요. 네, 정상적인 생장을 지속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산화탄소하고 물, 빛을 이용을 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뭘 합니까?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이산화탄소를 충분히 흡수 이동하는데 내부 확산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물을 이제 증산을 통해서 그거를 도움을 받는다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공을 통한 물의 손실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이 식물에 지속적으로 공급돼서 증산이 활발하면 식물도 생장도 왕성해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식물을 통해서 토양에서 대기로 물이 이동하는 것은 우리가 오메 법칙을 갖고도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오메 법칙 여러분들 아마 전기에서 배웠죠. I는 R분의 V, 뭐 V는 IR 이렇게 해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I, 전류는 V랑은 정의 관계고요. 저항이랑은 역의 관계를 반비례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현재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이 원리를 가지고요. 네, 여기다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수리전도도에 반비례하면 식물의 흐름을 계산할 때 보면 지금 보시는 식같이 됩니다. 앞장에서 그러니까 챕터 몇 번이었더라? 5번인가? 뭐 4번인가 그쪽에서 배웠어요. 이 식이 있습니다. 수두차에 의한 거예요. 그죠? 그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토양과 식물 간의 통로에서의 저항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R 값을 이제 만들기 쉽지가 않은 거죠. 토양이 습할 때 뿌리 표면과 기공에서의 저항은 가장 강하고 뿌리와 수간의 저항은 비교적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총 저항을 구하는 이제 나오는데요. 각 통로에서의 저항이 합이며 그래서 잎목 증산의 수리 전도도 K를 구하기 위해서는 네, 모든 걸 다 해주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소일, 토양, 루트, 뿌리, 스템, 가지. 도마, 기공, 에어, 공기까지 전부 다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식물 토양의 저항은 매분마다 변해서 솔직히 계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슈퍼컴퓨터가 적용이 돼야 돼도 나무 한 그루 할까 말까지 않습니까? 위 식은 식물을 통한 이제 지금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두 개의 식에 대해서 식물을 통한 물의 이동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증산의 절대적 측정법은 아닙니다. 증산의 절대적 측정 방법은 최근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봉해진 그릇. 바닥에 화분 바닥에 왜 우리 물 빠지는 구멍 그거 없는 거예요. 그냥 밥그릇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아니면 양동이 같은 거 물을 손실을 주기적으로 재거나 라이시미터 이게 이제 이걸 좀 이쁘게 만들어 놓은 게 라이시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물의 물 손실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것 중에 가장 큰 라이시미터가 약 한 60톤 정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잎목이 생장하기엔 솔직히 너무 작습니다. 그래도 이 60톤짜리에 뭐 이제 그 농작물 같은 것들을 이제 실험할 때는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농업기술센터인가요? 네, 그쪽에서도 이런 것들을 실험을 하기도 합니다. 산림에서 잎목의 증산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유역 실험을 해서 차단율과 토양 수분을 같이 측정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증산에서 물과 에너지의 이용 관련된 부분 중에서 지표에서 이제 식물 피복도와 잎 또는 뿌리 단면적은 물과 에너지 이용도의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면적 지수 LAI라는 걸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원격 탐사 같은 거, 그 위성사진이라든가 항공사진을 가지고도 우리가 연면적 지수를 구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1에서 10까지 이제 구분을 하는데 1은 어린 인분, 10은 아주 미란 침엽수림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토양 부피에 대한 뿌리의 표면적 비는 토심이 깊을수록 감소한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이런 LAI 측정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므로 인분 밀도라든가 수령이라든가 임상, 강우량 등에 대한 이런 것들이 ETU를 계산하기 위한 컴퓨터 모델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ET 과정에서 그 에너지와 물의 이동이 모든 가능성은 물의 소비가 노출되니까 수간의 표면적 합계 뿌리가 이용할 수 있는 총 토양 수분에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 모두 측정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증산에서 중요한 에너지 요인입니다. 생물권을 덮이는 복사 에너지죠. 태양광선, 구름, 토양, 잎목, 공기에서 복사되거나 반사되는 광선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잎의 온도는 그 주변의 대기 온도보다 약간 증가하긴 하는데요. 잎에서 대기로의 증기압은 계속 증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압은 온도가 증가하면 급격히 떨어지며 대류는 옆표면에서 증기로 되어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제 대류풍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잎목의 수관 내에서 난류를 증가시키고요. 잎을 덮게 또는 차게 하며 수분 포텐셜의 변화 요인이 돼서 공변세포의 폐쇄를 자극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증산에서 이제 중요한 물 요인인데요. 잎에서 물이 없어지면 세포의 흡수력은 점점 저하되고요. 수관에서 잎으로의 흡수력이 증가해서 공변세포를 닫게 만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물의 손실의 저항에는 좀 더 많은 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줄기와 뿌리에서의 수분 결핍은 물의 이동을 억제하기 위한 힘이 증가해서 잎에서 물이 적어지는 것으로 이것은 토양에서 뿌리와 흡수력이 증가됨으로써 빠르게 보충이 됩니다. 토양에서의 수분 결핍은 우리가 뿌리의 흡수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데요. 깊은 곳의 토양에서 뿌리 쪽으로 물을 이동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흡수가 이상하게 빠를 때, 이제 더운 날 정오 같은 때인데요. 뿌리와 토양 접촉 부위는 흡수, 이동, 증산에 대한 방해물로 작용을 합니다. 밤에는 수분이 뿌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뿌리 주변에 이제 저수리 전도도를 증가시키면서 빠른 흡수를 유도하고 아침 전 식물의 수분 포화를 유도를 합니다. 자, 가뭄 시 묘목은 야간에 다시 수분을 보충할 능력이 없습니다. 묘목은. 근데 이제 성목, 큰 나무들은 토심이 적은 곳에서도 이제 그런 가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도 아시지 않습니까?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멜세, 가뭄도 아니오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 것들이 거기 나옵니다. 자, 이제 이런 증산량을 측정하는 방법인데요. 앞에서 그릇 만드는 거 얘기했었죠. 화분의 배수구를 없애고 토양에서 증발하지 않도록 식물의 줄기 주변을 봉하면 화분에 식재된 식물의 증산량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이러한 실험이 여러 수종에 대해서 실시됐으나 이 결과는 자연에서의 증산 손실량에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다른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부분들을 다 줄이고 하나만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산량 측정에 관한 여러 가지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화분에 식재된 식물 또는 라이시미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실험구에서 토양 수분의 결핍을 측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분명히 물을 빨아 올릴 테니까 토양 수분은 줄어든다라고 이제 가정하에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지하 경사, 수두 경사에 의해서 뿌리가 흡수하는 것 이외에도 흘러가는 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조사들이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플라스틱 텐트를 이용합니다. 수목을 포함한 모든 식물들을 밀폐된 곳에 놓고요. 공기를 불어넣거나 빼어낼 때
함유된 물의 양으로서 증발 손실을 계산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온실 같은 데 집어넣고요. 이제 터널처럼 환풍기 같은 걸로 바람을 넣었다 뺐다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바람에 들어있는 수분의 양을 측정을 해갖고 우리가 증발 손실을 계산하는 형태가 되겠죠. 자, 처음 몇 분 동안 손실률을 측정하기 위해 가지들을 자르고 즉시 무게를 측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과대값이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수액 흐름 측정기, 이게 이제 세플로미터라는 것도 있고요. 다양한 광도계, 이제 이런 것들도 이용을 하는데요. 변화율을 볼 수는 있는데 양적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향은 볼 수 있는데 이게 절대값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분 위에서의 수증기의 흐름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인분과 토양 에너지의 균형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변화를 알기에는 좀 힘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산형 측정하는데 아까 이제 말씀드렸죠. 이런 이제 그 나지에서 잔디밭 같은데 풀밭에서 이제 딱 토양을 채취를 합니다. 위에 이제 식생을 다 제거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제거한 식생을 제거한 땅에다가 플라스틱 파이프를 박아서 넣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주변을 파내서 플라스틱 파이프를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불교란 토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속에 완전히 침지를 해서 포화를 시키고 파종을 해서 식물이 자라는 과정 동안에 무게를 측정을 해서 우리가 토양 수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계산하는 방법들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역에서 정확한 증산량 측정 방법은 솔직히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른 수수지의 구성 요소의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증산량을 유출을 하는 방법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 식 그냥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물수지 관련 식을 가지고서 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증산량을 뽑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리는 강우 알고요. 그죠? 유출량 알고요. 차단 손실 계산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류량의 변화 빼내면은 남는 게 T값이 되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많은 유역 실험과 수간 차단량 연구를 요약하면 남부 에팔레치안 산맥의 화렵수 성림의 연간 증산량은 개략 연평균 PG와 Q로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T값 계산해 보면 150-70-18-0- 이렇게 하면 0 하면 개략 한 62cm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총 증발산량 80cm의 약 78%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이트 파인 성림에서는 유출량은 감소하고 차단율은 증가하나 연간 증산량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총 증발산량의 한 63% 정도가 증산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달라지는 게 있죠? 네. Q값 유출은 감소를 했고요. 그죠? 70에서 52로 감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차단 손실은 증가를 했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저류량은 없다라고 봤을 때 62. 같은 값은 나오는데 총 증발산량의 63% 정도가 증산된다라고. 자, 이러한 추정은 연간 증발산량을 개략적으로 추정하는 데만 사용할 뿐이지 우리가 이제 다른 용도로 뭐 정확하게 뭐 어떤 시기에 아니면 뭐 이런 것들 계산하는 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